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인 50대 남자입니다. 썰밤엔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데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제 전처가 생각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경악하실 겁니다. 인간 말종 같은 전처와 그 애비의 도를 넘어선 만행의 말이죠. 그 인간들 때문에 하마터면 제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무사히 탈출해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요.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제가 잘한 건지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지금은 한 회사를 이끄는 어엿한 대표지만 한때는 저도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몸담았던 곳은 업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광고 회사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늘 소개팅이나 맞선 제의가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탤런트 뺨치게 잘생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남자는 결혼 시장에서 직업이나 자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 회사원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나름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던 저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처음엔 주변에서 들어오는 맞선이나 소개팅 제의를 다 거절했어요.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옆구리가 시리더라고요. 친구놈들도 하나둘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슬슬 누구를 만나긴 해야겠다는 초조함도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오는 소개 자리를 죄다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눈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만나는 분마다 마음에 썩 차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디 사시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취미는 어떻게 되냐? 매번 틀에 박힌 문답을 주고받는 것도 지겨웠죠. 그날도 그랬어요.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성분을 예의상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데 이러다간 평생 내 짝을 못 만날 것 같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술이나 한잔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연락했더니 다들 나이트에 모여 있다 하더군요. 제 나이대 분들은 다 아시죠? 노래 들으면서 춤추고 술 먹고 여자들하고 즉석 만남도 갔던. 원래 그런 유흥에 취미는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술이 고파서 친구들이 모여있다는 나이트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미친 듯이 술을 먹었죠. 얼마나 마셨던지 필름이 뚝 끊길 정도였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낯선 원룸이었어요. 제가 누운 침대 옆에 웬 젊은 여자가 곤히 자고 있더군요. 맞아요. 술김에 그만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만 겁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눈을 떴어요. 저만큼이나 그녀도 당황한 눈치였죠. 일어나 서로 어색하게 다른 곳만 보고 있는데 문득 그녀가 입을 열더군요. 아침 드세요? 전 늘 챙겨 먹어서 같이 드실래요? 네, 저야 챙겨주시면 고맙죠. 그녀는 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자취 경력이 길다더니 과연 익숙한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며 달걀 프라이를 뚝딱 만들어내더군요. 아침부터 그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먹어보니 맛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요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엔 꼭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입에 맞다니 다행이에요. 입이 미어 터져라 밥을 밀어넣는 저를 보면서 그녀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간밤에 보냈던 뜨거운 밤이 생각나면서 그녀가 너무 예뻐 보이더군요. 맞아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였죠. 그 뒤로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말렸네요. 야,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랑은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내야지. 왜 자꾸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 분명 유흥 좋아하는 가벼운 여자일 텐데. 맞아. 너만 상처받는다. 그냥 더 연락하지 마. 내가 더 좋은 여자 소개해 줄게. 하지만 그녀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달고 다른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책임감 강하고 효심 깊은 맏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하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결국 합격한 대학도 못 들어가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도 전 후회 안 해요. 덕분에 남들보다 일찌감치 사회생활 시작해서 벌써 대리 달았으니까요. 빨리 돈 모아서 원룸 탈출하고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는 게 제 꿈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씩씩하게 미래를 그려가는 그녀가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꾸만 멀어졌죠. 상철 씨가 저를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제가 지금 누굴 만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날 나이트 갔던 것도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쫄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희연 씨는 아무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희연 씨도 제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날 저를 집으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만... 제가 잘할게요. 희연 씨 귀찮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니다, 딱 3번. 3번만 데이트해주면 더는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저와의 데이트를 승낙했어요. 첫 데이트엔 영화를 봤고요. 2번째 데이트엔 남산타워에 갔고 3번째 데이트 땐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죠. 하나같이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끝내주는 데이트였다고 자부해요. 그 증거로 그녀가 마침내 제 마음을 받아줬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연인 사이로 발돋움했고요. 1년이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부부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건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선 여자친구를 반대했어요. 고졸에 보잘것없는 중소기업 직원, 거기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라는 큰 호까지. 사실 찬성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부모님은 당신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다 지쳐서 집을 나와버렸고요. 그때부터 그녀의 자취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1년여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건 부모님이었어요. 결혼을 허락할 테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했어요.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그쯤 아내가 회사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저도 내심 아내가 집에서 저를 내조하길 바랬거든요. 제가 돈이 없으면 모를까 둘이서 여유롭게 먹고 살 정도는 벌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도 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눈치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시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산다는 게 꿈만 같아. 사랑하는 내 남편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걱정 마.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완벽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목욕 후 침대에 누우면 아내는 회사에서 고생 많았다면서 제 팔다리를 주물러 주곤 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평소 안부 전화는 기본이었고요. 명절엔 하루 전날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일을 도왔어요. 또 부모님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직접 생신상을 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처음엔 아내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도 나중엔 우리 며느리 하면서 아내를 예뻐해 주셨네요. 그만큼 저도 장인어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픈 다리를 핑계 삼아 일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고요. 허구한 날 딸이 주는 돈으로 경마장이나 다니고 술만 퍼마셨으니까요. 결혼 후에는 제가 아내 대신 장인어른에게 생활비를 드렸는데요. 요구하는 액수가 날이 갈수록 점차 커지더군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미안해 여보. 그치만 우리 아빠 혼자 나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다리도 나 조금이라도 더 배불리 먹이겠다고 새벽에 신문 돌리다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된 거고. 다리 다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서 그렇지 원래는 얼마나 억척스럽고 강한 분이었는데. 우리 아빠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내가 그만큼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게. 응? 아내의 눈물 섞인 애원에 차마 나쁜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달래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장인어른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죠. 아내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만큼 저도 장인어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 벌이에 장인어른 하나 책임지는 것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큰 탈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저희 부부에게도 고민은 있었어요. 그건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내도 저도 난임병원에 가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찾아와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갈 쯤엔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의 압박도 압박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세에 대한 조급증이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 다 딱히 문제는 없다는데 이상하게 아이는 좀처럼 찾아와 주지 않았죠. 인공수정 3번에 시험관은 무려 4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만 했네요. 저도 저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요. 시간마다 맞는 호르몬 주사와 약 때문인지 신경도 많이 날카로워졌죠. 결국 4번째 시험관 시도가 실패로 끝났을 때 아내가 더는 못하겠다면서 울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서 꼭 아이를 가져야 돼?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늘로 내 배를 찌를 때마다 찾을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이런 짓 해서 애기 생기면 내가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할 것 같아. 여보, 당신 많이 지쳤구나. 나 지쳤어. 더는 못해. 그냥 당신이랑 나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지금까지도 행복했잖아. 울면서 애원하는 아내에게 차마 계속 노력해보자는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난임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아내를 고생시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네요. 평일에 일찍 퇴근해서 함께 취미 생활도 즐기고요. 주말엔 교외로 드라이브도 나가고 백화점에 들러 아내에게 비싼 명품백과 옷 같은 걸 선물하기도 했죠.
어쩌면 앞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제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싶었나 봐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 가구를 싹 다 바꾸는가 하면 옷과 보석, 가방 같은 사치품을 열심히 사들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아내를 그냥 내버려 뒀는데요. 나중엔 월급쟁이인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카드를 긁어대더군요. 결국 한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어느 날 아내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어요. 당신 요즘 씀씀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번 달 카드값이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던데 내 월급보다 많잖아. 뭐?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난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고지서에 다 찍혀 있는데. 아, 여보, 이 카드는 내가 쓴 거 아니야. 실은 얼마 전에 아빠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당신 카드 주면서 그걸로 결제하라고 했거든. 근데 아빠가 병원비 말고도 이것저것 쓴 모양이야. 아내의 말에 당황해 카드 고지서를 보니 확실히 스크린 골프장, 술집같이 아내가 가지 않았을 법한 상호명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카드를 주고 그래? 미안.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네.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긁으신 거야? 우리 아빠 요즘 갑자기 사업하고 싶다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니거든. 그래서 돈 나갈 일이 많나 봐.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몇 년째 집에만 있던 아빠가 모처럼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서 하루하루 활기차게 사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내가 아빠한테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말씀드릴게. 그리고 나도 앞으로 쓸데없는 소비는 자제할 거고. 그동안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구 사들인 건데 이제 안 그래야지.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차마 장인어른에게 다시 카드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요. 다행히 아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했는지 그 뒤로 장인어른이 쓴 카드값이 100만 원을 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장인어른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지 뭡니까? 아내도 저도 당황했지만 일단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러자 어느 순간 장인어른이 갑자기 본인 사업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아이, 박서방. 아니, 내가 요즘 사업 하나 준비 중인 거 알지? 네, 그 집사람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아이, 그래. 아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일종의 공유 경제에 기반한 아이템인데 말이야. 그 뒤로 장인어른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광고 대행사에서 오래 일했다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준비 중인 사업은 대박은커녕 쪽박이나 안 치면 다행일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차마 내색할 순 없어 그냥 네네 하면서 듣기만 했는데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이, 진짜 시작만 하면 돈벼락 맞을 아이템인데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아이, 자네도 같이 투자해볼 생각 없나? 네? 투자라뇨?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네는 돈만 보태면 돼. 한 1억 정도? 출시하자마자 바로 수익 낼 자신이 있어. 그럼 바로 자네한테 1억 돌려주고 따로 매출 이익에서 20% 정도 떼주겠네. 에이, 못해도 10억은 벌 수 있을 걸세.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괜찮다고 돌려서 말해봐도 도통 알아듣지 못하시길래 결국 대놓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돌려준다니까? 이자까지 쳐서 두둑하게 돌려준다고 했자는가, 박서방. 저도 맘 같아선 드리고 싶은데 1억이 뭐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은 저도 없습니다. 그럼 대출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떤가? 자네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니까 1억 정도는 가뿐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바깥사돈한테 얘기해서 좀 빌려도 되고.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자네랑 바깥사돈이랑 셋이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내가 직접 사업 설명도 드리고 투자도 부탁해 볼 테니. 같은 사업가끼리 분명 통하는 게 있을 걸세. 저희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려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사업이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날카롭게 입을 열었죠.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인어른이 준비 중이신 그 사업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1억을 투자하면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못 돌려받을 겁니다. 뭐라고? 내 사업이 망할 거라 이 말인가? 자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저희 집안이 조부 때부터 대대로 사업했던 거 아시잖아요. 저도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고 나중에 아버지 은퇴하시면 그 사업체도 물려받을 예정이라 틈틈이 경영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인어른보다는 그쪽으로 눈과 귀가 트여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제 말 들으시고 그 허무맹랑한 공유 사업인가 뭔가는 포기하세요. 다 장인어른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허무맹랑? 자네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자네 아버지도 번듯하게 사업체 굴리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데? 그동안 내 앞에선 장인어른 하면서 잘 모시는 척 하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속으론 나도 내 딸도 다 없이 사는 거지들이라면서 무시하고 있던 거지? 흥분한 장인어른은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달려가 그런 장인어른을 말렸죠. 아빠, 좀 진정해봐.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사위라는 놈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날 무시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도 1억은 너무 큰 돈이라 그렇다고.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아빠는 일단 집에 가. 응? 다행히 아내의 설득에 장인어른은 씩씩거리면서도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제 인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잠시 후 그런 장인어른을 배웅하고 돌아온 아내가 슬그머니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모아둔 적금이랑 이런 거 깨면 어떻게든 1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던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내는 이미 장인어른의 편이었어요. 하긴 다리 불편한 자기 아빠를 끔찍해하던 아내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당신까지 왜 그래? 돈 1, 200이면 그래. 나도 그냥 드리는 셈 치고 좋은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어. 하지만 1억이라니. 너무하잖아. 그동안 장인어른 생활비며 병원비며 내가 다 드리고 있었는데 이젠 사업자금까지 내놓으라고? 내가 무슨 은행 ATM기 기계야?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면 나도 이런 말 안 하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돈 많으시잖아. 당신이라면 껌뻑 죽으시는 분들이고 1억쯤은 그냥 부탁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야? 뭐? 지금 우리 부모님 돈으로 장인어른 사업할 돈을 마련해 주자는 거야? 왜 안 돼? 결혼했으면 이제 한 가족 아니야?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시고 우리 아빠는 낡은 빌라에서 초라하게 사시고 내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당신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었을 거고 월급도 많이 올렸을 거야. 그럼 우리 아빠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사업 자금도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라도 떳떳하게 드렸을 텐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주부가 되면서 이제 난 내 힘으로 우리 아빠 봉양도 못해. 은행 가도 내 이름으로 10원 하나 대출도 안 나온다고. 그게 얼마나 딸로서 가슴 아픈 일인지 알아? 급기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 처지를 생각하니 서러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안 좋아졌죠. 아내의 말처럼 아내가 저와 결혼하면서 많은 걸 포기한 만큼 장인어른을 부양하는 게 제 의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부탁해 따로 1억을 마련했어요. 부모님이 알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따로 쓸 데가 있다고 깊게 묻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을 장인어른 계좌로 바로 싸드렸죠. 장인어른은 그제야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아이 정말 고맙네 박서방. 우리 딸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집 하나는 참 잘 갔다니까. 아이 장인어른이 사업한다고 이렇게 덥석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사위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 내가 이 돈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줄 테니 두고 보라고. 그 뒤로 장인어른은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려 사업에 박차를 가했어요. 직원들을 고용하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죠. 하지만 제 예상대로 장인어른이 차린 회사는 2년도 못 가 폭삭 망해버렸고요. 장인어른은 제가 드린 1억을 갚아주긴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염치 없게도 장인어른은 그 빚마저 제게 해결해달라 했어요. 아내도 내심 그걸 바라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까지 호구짓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사이도 서먹해졌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까요? 둘뿐인 썰렁한 집안에서 딱히 공통의 화제도 없으니 자꾸만 따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럴수록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기만 하더군요. 게다가 그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게 되면서 많이 바빠졌어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따로 경영 수업도 듣느라 매일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외롭다고 투정하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네요. 나중엔 아내도 지쳤는지 따로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회사 일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턴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어디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풀리던가요. 글쎄, 제가 아버지만큼이나 믿고 따르던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거래 대금을 들고 도망가 버렸지 뭡니까?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튀어버려서 잡을 길이 요원한 상태였어요. 당장 그 돈이 없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였는데 말이죠. 결국 집, 차, 땅,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죄다 팔아 빚잔치를 했어요. 간신히 회사가 넘어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통장에 10원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몇 안 남은 직원들 월급도 빚을 내서 줘야 하는 형편이었네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집에 예전처럼 생활비를 주긴 힘들었어요. 저는 아내가 그래도 살림을 잘 꾸려나가길 바랬는데요. 아내는 왜 옛날처럼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냐면서 볼멘 소리만 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장을 보라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당신 계속 집에서 밥 먹어서 식비도 많이 나가는데 적어도 이 돈의 2배는 줘야지. 당신도 알잖아. 요즘 회사 사정 힘든 거.
그러니까 그냥 회사 계속 다닐 것이지. 뭔 놈의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나서선. 우리 아빠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왜들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기만 하는 거야? 진짜 사업이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당신도 알잖아. 나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끔찍해. 죽고 싶다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사나 했는데. 몰랐는데 아내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결혼 전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갈까봐 어찌나 두려워하던지요. 그렇다고 아내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집에 푹 퍼져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가지 긁기만 열심히였죠. 그런 아내에게 실망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이 아내는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렸던가 봐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제게 갑자기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정붙이고 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부부 사이가 마냥 좋을 수 있겠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난 이제 그 노력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이혼하자.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옛날처럼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제 물음에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100% 진심 같진 않았네요. 그렇다고 아내를 속물이네 뭐네 욕하고 싶진 않았어요. 원래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회사 다시 살려낼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라. 응?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잖아. 제 간절한 애원이 통한 걸까요? 아내가 마지못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 때 떠나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대로 회사를 지지부진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제조업에 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이론은 빠삭했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했죠. 제가 경험도 지식도 풍부한 건 다름 아닌 광고 대행 쪽이었네요. 평생 그쪽 일만 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길로 바로 회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디지털 마케팅으로 업종을 바꿔 다시 문을 열었죠. 물론 업종을 바꿨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 회사에서 일할 때 뚫어뒀던 거래처를 중심으로 연락을 돌리니 수월하게 일을 따낼 수 있었고요. 문제가 생겨도 과거 경험과 지식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국 창업한 지 3년 만에 회사 매출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 뒤로는 수월하게 돈이 벌리기 시작했네요. 마침내 재기에 성공한 거였죠. 통장에 돈이 꽂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빚을 갚는 거였어요. 그리고 큰맘 먹고 차도 한 대 뽑았죠. 이전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차를 판 뒤로 쭉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하지만 거래처와 이런저런 미팅이 많은 직업 특성상 차가 없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잔치를 하고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바로 차부터 샀죠. 제 주기를 생각해서 고민하다 평생 드림카였던 외제차를 샀네요. 꽤나 비쌌지만
요 몇 년간 고생했던 저를 위한 선물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내는 난리가 났어요. 여보, 나는? 나는 뭐 없어? 나도 그동안 집안 살림 말이야. 당신 내조하려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군대만 기다려줘도 꽃신이랍시고 명품 구두에 가방에 선물한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아내가 그동안 저를 위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집에서 놀고 먹고 자기만 했고요. 돈을 펑펑 쓰면 썼지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제 하나뿐인 아내였으니까 뭔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과 코트 하나를 사줬네요. 고마워 여보. 이게 얼마만에 백화점 신상인지. 진짜 너무 예쁘다. 아내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절로 기분이 좋더군요. 모처럼 소원했던 부부 사이가 불이 붙어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죠. 회사 사정도 많이 나아졌겠다. 앞으로 아내에게 더 신경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며칠 뒤가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 날짜에 맞춰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다발과 선물도 샀어요. 평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좋아하는 아내였기에 당일 아침까진 일부러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에게 오늘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거짓말까지 했네요. 아내는 퍽 실망한 눈치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잠시 후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돼 환하게 웃을 테니까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어요. 짠 하고 나타나 아내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상가 건물 앞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지 뭡니까? 제가 선물한 코트와 가방으로 한껏 멋을 낸 차림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던 것도 잠시 아내가 서 있는 길목 앞으로 웬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운전석에는 양아치 같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아내에게 가짜는 수작을 부리려는 건가 싶었는데 웬걸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그 차 조수석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고는 미처 잡을 틈도 없이 쌩하니 가버렸죠. 핸들을 잡은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혼 위기까지 온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아내 역시 그럴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냥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잖아.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만나는 걸 수도. 애써 현실을 부정하다 정신을 차렸어요. 뭐가 됐든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가 탄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간발의 신호차로 거리가 벌어졌고요. 결국 중간에 차를 놓치고 말았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나 오늘 당신 늦는다고 해서 친구들 만나러 나왔는데? 왜? 친구들? 친구들 누구?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 뭐 말하면 당신이 알아?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건 왜 묻는 건데? 아내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그리고는 이따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처음엔 아내가 집에 오면 바로 진실을 추궁할 생각이었어요. 아까 집 앞에서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걸 봤다고. 그놈은 대체 누구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아내가 딱 잡아떼면 그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내의 평소 성격을 짐작해보건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고민하다 그날은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로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의 뒤를 캐기 시작했죠.
흥신소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어요. 아내는 정숙한 여자인 척하면서 뒤에선 젊은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도 간신히 마련해준 생활비를 죄다 그놈 만나는데 탕진하고 있었죠. 흥신소 직원도 제가 안타까웠는지 혀를 차더군요. 아이,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이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딴짓하는 년놈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써 위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집에 가서 요절을 낼 생각이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그 상간남도 집사람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아이, 사장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 전에 제대로 된 외도 증거부터 수집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같은 업체에서 받은 자료들은 법적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흥신소 직원의 냉철한 조언에 열오른 머리가 조금씩 떠군요.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외도 증거는 남편인 제가 직접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당장 아내에게 난리치고 싶은 걸 꼭 참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몰랐는데 그 상간남과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핸드폰 문자 내역이며 통화 기록, 그리고 사진첩까지 전부 상간남과의 더러운 애정 노름으로 빼곡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아내의 뒤를 밟아 그놈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사진으로 남겼네요. 글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긴 했지만 그동안 제 마음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리가 끌어올랐고요. 지옥불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절망감에 몸서리쳤죠. 그래도 일은 계속 해야 하니까 매일 출근은 했는데요. 웬걸, 하루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제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엔 왠지 모르게 익숙한 10년도 더 되어 보이는 낡은 아반떼 한 대가 주차돼 있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 차 안을 살펴봤는데요. 전면창에 달린 방향제며 사고로 살짝 부서진 앞 범퍼까지 장인어른 차와 아주 똑같더군요. 기가 막혀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죠. 여보, 얼른 좀 일어나봐. 왜? 나 어제 늦게 잠들어서 피곤하단 말이야. 당신 주차장에 있던 내 차 못 봤어? 이번에 새로 뽑은 벤츠 말이야. 아, 그거? 우리 아빠가 외제차 타보고 싶대서 줬어. 태연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뭐? 내 차를 장인어른한테 줬다고?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잘 자고 있던 사람 깨운 거야? 당신 출근 불편할까봐 아빠가 자기 차도 갖다 놨는데 왜? 그것 타고 출근하면 되잖아. 뻔뻔한 아내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아내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차를 장인어른 드리는 게 어딨어? 그게 내 차지 당신 차야? 제가 빽소리를 지르자 아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늘 져주기만 하던 제가 갑자기 화를 내니 당황한 것 같더군요. 아니,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내가 뭐 생판 남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한테 준 건데. 알잖아. 우리 아빠 젊어서부터 없이 살아서 외제차 같은 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거. 전부터 차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10년도 더 된 똥차만 주구장창 타고 다녔다고.
그래서 사업할 때도 사람들 만나면 일부러 먼 주차장에 차 놓고 걸어가고 그랬어. 그런 우리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당신이면 자기 차부터 뽑을 게 아니라 진작 우리 아빠 차부터 한 대 사줬을 거야. 옛날 같으면 아내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팔이에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역겹기만 하더군요. 전 바로 회사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처갓집 주소를 불러주면서 거기에 주차돼 있을 제 차를 바로 팔아버리라고 했죠. 아내는 그 통화를 듣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아버지 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워. 너희 거지 부녀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정말 지겹다. 뭐? 거지 부녀?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그럼 니들이 거지가 아니면 뭔데? 뭐 기생충? 해도 너무하잖아. 도대체 내 피를 얼마나 더 뽑아먹어야 속이 시원한데? 아내가 모욕감으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아내를 버려두고 택시를 타고 회사로 출근했죠. 당장 이혼 수속을 밟고 싶었지만 오전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일을 끝내고 막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아내와 장인어른이 뛰어들어오더군요.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밖에 있던 직원들이 제대로 말리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보게 박서방! 그 외제차를 대체 왜 팔려는 건가? 지금 팔아봤자 중고값밖에 못 받을 텐데. 아이 그럴 바엔 그냥 내가 계속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장인어른도 자기 딸처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기가 막혀 그런 장인어른을 향해 입을 열었네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애초에 제 차를 왜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건데요? 아니 내가 뭐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만. 아이 장인이 사위 차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딱 이틀만 타고 바로 돌려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왜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차를 가져가시냐고요? 그거 도둑질이라는 거 알고는 계세요? 뭐? 도둑질?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그따위 망발을 짓거려? 흥분한 장인어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전 지지 않고 그런 장인어른의 멱살을 같이 잡아 올렸죠. 그러자 장인어른이 더욱더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자네 정말 미쳤나? 자넨 위아래도 없어! 어른이 어른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평생 자식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짓밖에 하는 게 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떻게 어른으로서 대우해줍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 미친놈! 너 같은 놈한테 내 귀한 딸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친놈이라고? 미친 건 당신이랑 당신 딸이겠지! 그동안 걷어먹여준 은혜도 모르고 긴 말할 거 없고 내가 빌려준 1억이나 얼른 갚아. 이제 남될 텐데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제 말에 잠자코 뒤에 서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남이 된다니? 왜? 먼저 이혼 얘기 꺼냈던 건 당신이었잖아. 이제야 당신하고 이혼할 결심이 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그때 더 노력하겠다고 해줘서 나도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그래? 근데 어쩌냐? 이제 내가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는데. 기생충 같은 당신 애비도 더는 못 견디겠고.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아내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다가와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도 없이 차 빌려준 게 그렇게 속상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지금 내가 그깟 차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더는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그만하자고! 애초에 네가 이러는 이유도 내가 다시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이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내가 계속 벌어다 줄 것 같으니까 이혼도 철회하는 거 아니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야. 내가 다시 당신이랑 살기로 결심한 건 여전히 당신한테 마음이 남아 있어서라고. 당신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 아냐? 사랑했지. 네가 다른 놈이랑 붙어먹는 걸 알기 전까진. 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놈이랑 붙어먹다니. 역시나 아내는 자신의 외도를 딱 잡아댔어요. 하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만큼은 감출 수 없었죠. 그런 아내의 얼굴에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집어 던졌어요.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더는 거짓말할 생각 마. 간통죄가 폐지된 게 원통할 따름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할 거야. 그 자식한테 상간남 소송은 당연히 걸 거고 너한테도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따로 위자료 소송도 걸 거야. 아, 너희 애비한테 빌려준 1억도 당연히 받아낼 거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알겠어? 사진을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옆에 서 있던 장인어른 역시 사진을 보고 흑빛이 되더군요. 너 정말 다른 놈이랑 바람난 거야? 그래? 아니 이런 미친년이 발정난 짐승 새끼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빠는 조용히 해. 아빠도 엄마 죽기 전에 바람 피웠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바람 피웠으니까 너도 피웠다 뭐 이거야? 글쎄 아빠는 빠지라고. 애초에 이 사람 차를 왜 탐내선. 아내는 흥분하는 장인어른을 밀어내고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꿇고 눈물 섞인 호소를 시작했죠.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자식하고 술 먹다가 하룻밤 실수로 엮인 거고 서로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 것도 없어. 그냥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술 마신 게 전부라고. 넌 친구랑 모텔도 가냐? 그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사과만 해서 일이 다 해결되면 법이 왜 있겠어?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응? 아내는 계속해서 울며 불며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1층에 있던 경비원을 불러 두 년놈을 내쫓았네요. 아내는 끌려가는 순간까지 제발 용서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직원들에게 못 볼 거를 보였다는 부끄러움도 잠시, 그래도 마침내 끊어내야 할 걸 끊어냈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하더군요.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면서 버텼어요. 꽤나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습니다.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간남과 아내에게서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네요. 장인어른 역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던 집을 팔아 제게 1억을 돌려줘야 했죠. 이혼 후 아내의 삶은 진창에 처박혔어요. 상간남과는 반년도 못 가 헤어졌고요. 장인어른이 사업 때문에 진 빚과 이혼할 때 토해낸 위자료 때문에 밤낮 없이 일만 한다 하더군요. 평일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주말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한다는데 고생이 말이 아닌가 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기적으로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더니 그마저도 제가 재혼했다는 걸 알리니 뚝 끊겼네요. 장인어른도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지금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여전히 잘 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새 가정도 꾸렸네요. 전처한테 그렇게 데이고 또 결혼할 생각을 했냐며 놀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역시 사람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가정적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제 과거를 알고도 품어줄 만큼 아량이 넓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만행을 글로 옮기고 나니 새삼 집사람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따 퇴근하고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한 다발 사가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